우리 회원사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네이버 부동산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지, 또 네이버 부동산에서 랭킹으로 그 게시판에 정렬되는 방식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셔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네이버 부동산을 꼭 이용해야 되는지 하는 질문에는 저는 이 기사를 참고하고 싶은데요. 지난해 네이버 부동산에겐 좋지 않은 일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네이버 부동산을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검색에도 네이버 부동산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기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 네이버 부동산의 그 순방문자 수가 전체 시장의 한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또 매물 건수가 전체 매물 건수의 40%를 넘는다라는 거는 굉장한 숫자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기사도 나게 됐는데요.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찾아보시면 좋을 거고, 여기서 보이는 숫자들의 UV라는 것은 유니크한 비지트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이 한 번 들어가고 조금 있다가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도 그 사람은 한 사람을 놓친다는 거예요. 이걸 유니크 비지트고, 비지트는 중복 도형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유니크 비지트를 70% 이상 가지고 있다는 건 부동산을 알아보는 사람 10명 중에 7명 이상이 네이버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페이지 뷰는 그 매물들의 그 각각의 페이지를 보는 걸 말하는데, 전체 모든 서비스의 페이지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한 점유율이죠. 그다음에 매물 건수의 40%를 넘는다라는 것은 매물이 그 가지는 어떤 비중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거용이 있고 비주거용이 있잖아요. 주로 인터넷에선 주거용의 비중이 높죠. 실제적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비중이 주거용이 한 45%, 비주거용이 한 55%를 차지하는데, 이것의 40%를 차지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거용 매물의 대다수를 네이버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어떤 타 매체를, 비싼 매체를 굳이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네이버만 잘 이용해도 어, 중개업소 운영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비싼 비용 들여서 여러 곳 하지 않으시고 네이버만 잘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노출을 많이 하시는 것이 중개업소 운영하는데 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봤을 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보면 랭킹과 최신, 가격순, 면적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쇼핑을 할 때도 보면 랭킹이라는 게 있고 최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단지에서 이렇게 랭킹을 매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대면 네이버가 이렇게 그 표현을 해요. 매물 정보의 진정성을 점수화해서 높은 순으로 정렬을 했다. 단, 매물 정보의 진정성은 우리 네이버 부동산의 내부 정책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다. 변할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건 우리 내부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구할 때도 보면 랭킹과 이 최신수는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봅니다. 집을 구하는 사람들도 집은 우리가 일생에 몇 번 없는 가장 고관여 제품, 그러니까 관여도가 높은 그런 제품을 투자 목적이든 주거의 목적이든 하는 거라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많은 정보를 구해서 최선의 선택,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게 고객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의 어떤 이 랭킹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단지에 분석한 것들을 제가 이제 한번 그러면 왜 진정성을 점수한 것들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물의 진정성을 점수화해서 높은 순으로 정렬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런 말과 같아요. 이렇게 한 반에 이렇게 21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이 21명의 학생들을 성적을 매기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그 게시판을, 포털에서 게시판을 운영하는 것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 빗대자면 한 반 학생이 21명이 있는데 그 학생의 성적을 매기는 것과 같아요. 즉 어떤 특정한 단지에 매물을 올리는 사람이 이렇게 21명이면 그 21개의 점수를 매깁니다. 그 점수는 어떻게 매겨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죠. 시험을 쳐서 각 과목의 성적이 높은 선수가 그 학생이 1등이고 2등이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그 과목을 비중을 나누고 점수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과목이 무엇인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가 전송 방식의 그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 비중은 제가 생각하는 대략 경험치로 가지고 있는 그런 비중인데요. 실제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그럼 진정성이라고 했잖아요. 매물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가장 큰 건 네이버가 보낸 사람이 사진을 찍어 오는 게 가장 진정성이 높을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 확인에 대한 전송 방식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모바일 V1이에요. 이거 왜냐면 네이버 회원일 때 인증을 한 게 그게 그 휴대폰을 넣었으니까.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집주인인 거예요. 그 다음 모바일 V2인데 이거는 이제 뭐 PDF로 등기부등본도 넣어야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화 확인과 홍보 확인서 V2, 홍보 확인서 V1 순서예요. 이렇게 전송 방법에 따라서 일단은 비중이 가장 높고 그거에 따른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중개업소들이 흔히 집주인이라고 하는 이 모바일 V2를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원룸은 현장 확인을 많이 쓰는 이유가 이제 비싸지만 그러한 이유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다음에 과목은 뭐가 있냐? 이걸 많이 모르시는데요. 여기에 많은 또 변수가 있어요. 중개업소와 매물 간의 거리입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리고 또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것도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 비중이 상당히 생각보다 높습니다. 아까 앞서에 있는 그 비중만큼 높아요. 근데 이 룰은 굉장히 네이버가 합리적으로 저는 선택했다고 봅니다. 공동 중개 매물이죠.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 뭐 분양권 같은 경우인데 499세대 이하는 600m 이내가 가점이 있고요. 그 이상은 차등적으로 있어요. 직선거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500과 2999세대 이하는 700m 이내가 가산점이 있고요. 그 이상은 또 차등으로 점수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상, 한 3000세대가 넘는 단지, 대형 단지들은 1km 이내가 가산점을 부여받고 그 이상은 왜냐하면 아무래도 단지가 크다 보니까 단지 입구와 저쪽 뒤쪽 단지 입구에 그 차이가 벌써 한 1km 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대형 단지니까 1km 이내에는 가산점 부여하고 그 이후로는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거죠. 그 외에 원룸 같은 경우는 600m 이내면 가산점을 부여하고요. 600m와 1km 이상 이내, 그다음에 1km 이상 이런 식으로 차등 점수가 부여가 돼요. 중개업소와 매물의 종류별 매물 간 거리가. 그다음에 비공동 매물이라는 건 공동 매물에 그 벗어나는 것들이잖아요. 뭐 토지나 상가나 뭐 공장이나 창고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1499m 1.5km가 이내에 있으면 가산점이고 그 이상이면 차등 점수를 부여를 하는데 모두 다 직선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흔히 그 어떤 동네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동네는 홍보 확인서 V2만 쓰자 이런 동네가 지금 있습니다. 분명히 그 동네마다 모임에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물건은 항상 어떤 동네의 중심에서만 나옵니다. 변두리에서는 물건이 좀 중심에보다는 적게 나오죠. 상가도 적고 거주하는 인구도 적다 보니까. 그러면 모두 다 그 어떤 이런 어떤 점수를 묶어놨다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물건과 그 중개업소의 거리가 차이가 나니까 그 가운데 있는 그 회원업소만 유리합니다. 난 죽어도 저쪽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착각을 하나 또 하고 계신 게 특정한 CP사가 뭐 여기에 올리니까 더 잘 올라가더라 하는 착각을 일으키시는 데가 있는데 그거 없어요. 없고 길을 중심 하나로 동네가 달라지니까 혹은 그쪽에 영업사원이 그쪽에 영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눈에 띈 것이지 그러한 변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네에서 어떠한 전송 방식 하나로만 하자 이런 것들은 협의하시면 안 돼요. 이 2번 항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특정한 CP사가 잘 나간다 이런 거 없어요. 예, 없는데 제가 그 다음에 할 얘기에 변수가 또 하나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로직이지 어떤 그 CP사를 써서 잘 나간다 이런 거는 착각이십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매물 정보가 상세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눠져요. 제가 어제 실제 우리 회원업소한테 가서 매물을 다른 CP사랑 똑같이 넣어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걸 차등을 줬냐면 이런 사진 있죠. 이 매물 정보의 상세 이런 부분을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또 실제 또 몸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어디가 있냐면 층 노출이 당연히 고중조보다 높이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물건을 올리는 그 매물관리센터의 항목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매물의 특징이나 생활시설, 보안시설 이런 기타 시설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좀 자세하게 올릴 수 있는 데가 있고 아닌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올리는 곳이 올리는 게 유리해요. 그거는 중개업소를 귀찮게 하는 일이 아니라 중개업소를 이런 것들이 상세한 게 도와주는 거예요. 또 많이 잘 올라가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매물 사진도 올리셔야 돼요. 여기 보시다시피 사진이 올리니까 여기 밑에 하고 똑같은 매물을 다른 CP사를 통해서 똑같은 중개업소가 올렸는데, 그러니까 거리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 다른 업체들보다 밑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가 그쪽 올리는 매물에 비해서 거리가 한 직선거리 한 5, 6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밑에는 올라갔는데 다른 부분은 이런 사진이나 이런 특징이나 보안시설 이런 것들을 기재한 것과 우리한테서 기재한 것과 아닌 것이 뚝 떨어졌죠.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과 설명도 어느 정도 넣어주시는 게 더 잘 올라가는데 네이버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매물 정보가 상세한 게 고객한테는 더 정보를 잘 볼 수 있는 어떤 서비스적으로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정책이겠죠. 굉장히 전 잘한 정책이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항목이 시간 순서예요. 오늘 올리면 30점이고요.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 함수를 써서 이렇게 오늘 투데이면 30, 내일이면 29 이런 식으로 점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져요. 이것 때문에 중개업소 어떻게 하죠? 매물을 내렸다 다시 올렸다 내렸다 다시 올렸다 해서 자꾸 순위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죠. 밑에 떨어지면. 예, 맞습니다. 그거 영향이 일부 있어요. 요거 한 10% 정도 되는데 제가 요 20%라고 했는데 요게 한 10% 정도 있어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렸다 올렸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렸다 올렸다가 물건값이 달라요. 저기 CP사마다. 그래서 어떤 곳은 물건값을 그럼 어떻게 파악을 하시면 돼요? 내가 총 낸 돈 있죠? 뭐 다 1,700원이라고 한다고 다 1,700원이라고 믿으시면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지불한 총 돈을 총 물건 전송 건수로 나누시는 게 한 건당 가격이지 어떻게 내가 그냥 영업사원이 1,700원이라고 한다고 다 1,700원이라고 믿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로 물건값으로 보낸 총 돈 있죠? 그 매물관리센터 이용료라는 거 포함해서. 물론 그 매물관리센터 이용료라는 걸 받아야 영업사원도 먹고 살고 그 회사도 돌아가고 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렸다 올렸다 하려면 좀 저렴한 곳, 싼 곳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예, 왜냐면 이거 가랑비에 옷 젖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걸음지고 장에 갑니다. 남들이 내렸다 올렸다 한다고 나도 똑같이 내렸다 올렸다 하다가 궁극적으로 1년 지나 보니까 중고차 한 대 값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저렴한 데서 하시는 게 더 유리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식이 정해지는데요. 이런 항목의 비중과 결국 랭킹은 이 항목의 비중을 곱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합산을 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아까 보셨다시피 네이버가 물건을 얼마나 많이 봤죠? 요 기간 동안 약 2년 되는 기간 동안 2,890만 건이라는 물건이 오고 가잖아요.
이걸 어떻게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정렬을 해요? 이건 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산식으로 로직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게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의 어떤 그 고민은 깊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런 위의 항목들을 정할 때는 나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고객한테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그 공정한 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를테면 야구의 감독관처럼 야구 플레이를 하는데 감독관처럼 룰을 잘 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수식을 알고 또 네이버를 오히려 잘 이용하시면 좀 고객을 만나시는데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이제 여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의 물건값도 한번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위에 올라가는지 또 고민해보고 하는 것들을 이런 공정한 룰을 아시는 상태에서 운영하시는 게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